북한이 지난 일요일인 21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엔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좀 타전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네, 우선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이 지난 일요일인 21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BC 방송도 북한이 지난 주말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보통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통해 공개됩니다. 외신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와 관련해 사거리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시험 발사 성과를 자찬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론하지 않으면서 한미 당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시험 발사와 관련한 미 당국의 사전 대비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전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핵 도발을 재개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왔다면서 이달 초 북한이 시험을 재개할 수 있었다는 신호를 미 정보당국이 탐지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시급해졌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13일 보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 당국자가 정보를 흘리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죠. 네,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며 도발적인 행동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미 당국자는 북한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정부 소식통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순항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말에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 대응을 맡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군의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강조한 겁니다. 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뜨거운 것 같은데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을 했다면서요? 네, 유엔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건 2019년과 2020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엇박자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대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뒤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한 대형마트에서 21살 남성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건데요. 이게 애틀랜타 총격이 발생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또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한 건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콜로라도주 총격범 아흐마드 알리사의 체포 진술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리사는 22일 총격범행 엿새 전에 돌격용 소총을 구입했으며 총기는 가벼운 반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용의자가 구입한 AR-15 계열 소총은 대량 살상을 노리는 총기 난사범들이 자주 사용해온 무기입니다. 이와 함께 알리사는 범행 당시 돌격용 소총뿐만 아니라 권총까지 소지하고 있었고 탄창을 끼울 수 있는 조끼를 착용한 그야말로 중무장 상태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입법을 상하원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던 주 방위군 차량을 멈춰 세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세운 용의자는 주 방위군을 향해 총기까지 들이댄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다보면 유럽에서 일부 접종자의 혈전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보고가 나와서 논란을 빚었었잖아요. 근데 미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한 우려를 또 표명을 했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규모의 3상 임상시험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약물의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독립기관인 데이터 안전모니터링위원회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임상시험 초기 자료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측이 밝힌 겁니다. 날짜가 지난 정보가 포함이 되면 백신의 효능 자료를 온전히 볼 수 없다고 모니터링 위원회는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최고 권위자로 꼽히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자료를 보면 꽤 좋지만 이 자료를 만든 그 언론 보도문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니터링위원회와 즉시 협력해서 최신 효능 자료에 기반한 초기 분석을 공유하고 이 분석 결과를 48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임상시험에서 평균 79%의 효능을 보였고 중증으로 진행을 막는데 100%의 효능을 나타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얀마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얀마 10대 초반 아이들이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잇따라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는 그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7살 난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군이 만달레이 교회에서 발표할 당시 소녀가 집안에서 총탄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261명이 군경의 총격 등 폭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군경의 시신 유기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이렇듯 무자비한 무력 진압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 희생자들까지 나오고 있지만 군사 정권은 오히려 책임을 시위대에 전가했습니다. 군정 대변인인 조민툰 준장은 군경의 시위 전압으로 총 164명이 숨졌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했는데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가 확인한 사망자 수, 그러니까 최소 261명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또 군경 중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면서 이들을 평화 시위대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군 대변인이 주장해서 시위대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강한 비난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